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의대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이나 아니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해서 의대를 지원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전에는 의대를 생각할 때는 그냥 특례 전형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냥 특례만을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특히 아시는 것처럼 9월에 원서 지원하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이 폐지가 되어진다든가 아니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어지면서 흔히 말해서 3년 특례로 우리가 의예과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9월에 진행하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으로 지원이 가능해졌고 좀 더 합격할 가능성이 넓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3년 특례 전형이면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을 동시에 갖추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의대를 지원하시게 될 때 내가 이것을 3년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다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9월과 3년 특례 전형을 나눠서 원서를 쓰는 게 적합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하시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년 특례 전형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에서 내가 의대를 지원하려고 할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원서를 쓰셔야 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고 또 마치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셔서 10학년이나 11학년이신 분들 국내로 나중에 들어오시거나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한 거는 이제 3년 특례 전형에서 해외 고등학교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를 진학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학생이나 부모가 갖춰야 되는 자격적인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어요. 자, 제일 위에 보면은 자격적인 조건, 그 다음에 해당 학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시 요강을 찾아보면 되는데 현재 이 자격 조건이라는 건 2019학년도의 자격 조건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5월 한 3일 요 정도 되어지면 2020학년도에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질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다소 변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은 을지대나 건양대 같은 경우는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까지 포함해서 부모의 자격을 요구해. 보호자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모두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동국대 경주까지. 동국대 경주는 원래 의대를 지원하는 의대에서 학생을 선발한 학교가 15개 학교 36명 정도 되어지는데 올해 동국대 경주가 추가돼요. 그렇죠?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되어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2명 정도 선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런 학교들은 연속 2년 또는 통산 3년, 통산 3년이라는 얘기는 연속 비연속 관계없이 그냥 3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호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통산 3년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비연속 관계없이 3년을 부모와 함께 해외에 거주한 경우가 연세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고요. 성균관대 중앙대 아주대는 통산 3년의 보호자, 부모 한 분 아니라 보호자만 있어도 되죠. 근데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학생과 함께 그냥 외국에 있는 거 이건 안 내는 거죠. 그렇죠? 특례 자격이 안 되시고 부모 한 분이 학생과 있다 하더라도 그 보호자가 실제 해외 파견 근무원이라든가 상사 주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외 법인에서 근무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 두 분 다 자영업을 운영하신다든가 실제 소득이 다 증빙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적인 조건을 갖추셔야만 보호자의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 그냥 해외에 나가서 아이와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례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톨릭대나 고려대, 연세대, 원주는 연속 3년, 비연속 4년의 부모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요. 충남대학교는 연속 3년의 보호자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생과 부모의 체류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한 자격 조건이 어느 대학에 해당이 되어지는지 잘 보셔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에 다 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부모와 함께 같이 나가 계시고 그리고 통산 3년 또는 연속 3년 정도를 갖추셨다 그러면 대부분 다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두 분 다 계시는 게 아니라 보호자 한 분 또는 예를 들어서 연속 3년이 아니라 비연속 3년이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해당되는 대학이 있고 또 안 되는 대학이 있으니까 이런 자격적인 조건적인 부분들은 찾아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전형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전형 방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15개 대학에서의 전형 방법이 서류와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연세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순천향대, 연세대, 원주나 건영대, 인제대가 서류 평가와 면접 전형을 실시를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서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활동의 우수성이 같이 결합이 되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인적성 면접 정도, 의사로서의 소명감이라든가 직업의 윤리의식을 묻는 인적성 면접도 있고, 또 면접에 따라서는 지성 면접을 진행을 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교과에 대한 부분의 학업적인 정도를 평가하는 이런 면접의 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류에다가 수학 지필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수학하고 영어 지필고사를 보고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예요. 고려대는 지필고사로 수학만 보고, 그 다음에 중앙대, 아주대, 인하대는 중앙대도 수학까지 보고요. 아주대, 인하대는 수학과 영어 교과를 같이 보는데, 만약에 내가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의 우수성, 다시 말하면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의 우수성과 활동의 우수성이 아주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필고사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지필고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일종의 지필고사가 우리가 수시에서 얘기하면 최저학력 기준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합격생들 사이에서 서류평가에 어떤 그 합격 컷 자체가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필고사가 없이 그냥 서류와 면접으로 진행하는 학생들은 서류의 우수성, 그러니까 학력 지표와 활동의 우수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합격생들 사이에서의 스펙 정도가 상당히 과밀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필고사가 들어가는 경우들은 합격생들 사이에서의 그 스펙이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스펙이 좀 약하다, 활동의 우수성이나 아니면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의 성적이 조금 약하다, IB 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45점 만점이 아니라 IB 성적이 뭐 43점이다, 44점이다, 이런 경우들은 서류 면접 전형과 더불어서 지필고사 전형을 같이 병행했었을 때 학습 효과가,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죠. 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게 되어지면 지필고사를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준비들은 12학년 때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10학년, 11학년 때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외에 계시면서 조금씩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EBS 인터넷 강의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해 오셨다면, 그럼 이제 이런 원서 지원에서 합격의 가능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원의 폭도 넓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이 돼가지고 지원 대학을 결정하면서 지필고사를 할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아무래도 공부가 단절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생명과학 플러스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서류에 강점이 있는 경우, 또는 서류가 약간 부족해서 지필고사에 강점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류나 지필에 강점이 있지 않은 학생들, 지성면접에 강점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한 1단계 평가를 통해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고, 학교들은 대구 카톨릭대나 동국대학교 경주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학은 그것도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서류에 우수성이 있거나 아니면 서류는 다소 부족하지만 내가 GPA에 강점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지성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교과와 같은 이러한 논술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 그것도 아닌 경우는 내가 영어 성적이 우수한 경우죠. 대부분 영어가 뭐 토플 IBT 같은 경우는 한 119점 정도, 적어도 한 118점 이상 점수는 되어야 1단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되어지니까 5배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119점은 아니더라도 한 118점 정도는 되어져야 1단계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학교가 충남대, 충북대, 을지대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형에 따라서 대학들이 4개로 나눠진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지원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부모의 자격 조건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 그렇죠? 처음에 판단하셔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와 활동의 우수성이죠. 활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교내 활동,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보통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활동의 우수성 정도, 그리고 만약에 봤었을 때 내가 수학이나 영어의 지필고사의 가능성이 있느냐, 또 아니면 내가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우수성이 입증이 되느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어 토플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지원 대학과 전형 방법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거는 3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갈 때의 얘기예요. 그렇죠? 3년 특례로 갈 때, 의대를 갈 때는 이런 대학들이 이런 전형 방법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3년 특례 전형에서 원서를 총 6개 중에서 만약에 4개를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그럼 5개를 쓴다. 그랬었을 때 하나가 남거나 2개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에 원서를 지원한다면 어디다 원서를 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자격으로 지원이 가능한 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인하대, 순천향대, 또 계명대 정도가 돼요. 여기 있는 학교들이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야 여러분이 지원하실 수 있냐면, 첫 번째 지원 자격에서 고교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라고 지원 자격의 명칭이 붙어있는 경우 해외 고등학교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졸업자가. 두 번째는 이렇게 국내외고 졸업자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가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국내 수능 준비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는 자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꼽혀있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해서 잡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순천향대까지의 특징은, 첫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을 안 보고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이 학교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는 이유,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어요. 올해부터 거의 다. 그 전년도에는 항상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이 특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가 졸업연도에 대한 부분을 비제한으로 두는 학교들도 있지만, 현재 특례 같은 경우도 지원 자격이 재수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 다시 말해서 그 학업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시기는 보통 2년 정도 두잖아요. 그러니까 토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효기간을 2년 정도까지 정도 두기 때문에 이런 학업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학업 능력이 내가 만약에 5년 정도 졸업한 지가 5년 됐다, 미국에서. 그러면 사실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했었던 학력 정도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도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수학이나 국어 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간혹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또 그걸 가지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오래되시다 보면 다 많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들은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고등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서 대부분 졸업연도의 제한을 뒀어요. 그쵸? 2017년도 2월 이후에 졸업자. 근데 올해부터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지원 자격에 있어서도 그 전에는 국내고 졸업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제약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해외 고등학교 지원 자격이 확대됐다. 졸업연도의 제한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좀 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제가 찍어서 올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해서 실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9월 수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넓어졌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예측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실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몇 퍼센트의 인원을 뽑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몰라요.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이 없거나 해외 고등학교의 지원 자격이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이게 굳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다라기보다는, 정책을 핀다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입시의 규제들을 완화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입시의 규제를,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꼭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시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어찌됐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졸업 연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지원 자격이 완화되어지면서 합격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넓어졌다는 점은 맞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 9월에 바로 이 대학들이에요. 이 대학들, 의대에서는. 이걸 왜 유일한 전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대학에서는 이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7월 특례로 내가 만약에 특례 자녀로 지금 9월 수시를 원서를 쓰신다. 그럼 이건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례는 특례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7월에 특례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7월에 원서 지원하실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7월 특례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9월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이거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좀 이상한 거죠. 대학에서 잘 안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전형으로 가셔야만 올바른 평가를 받고 있을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국내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전형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각 대학들마다 대부분 농어촌 전형이 있어요. 그럼 농어촌 전형이 있으면 내가 농어촌이면 농어촌 전형으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농어촌 전형의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지원하면 지원 자격은 돼요. 하지만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이 학생 수가 적고 배우는 교과 과목이나 여러 가지에 뵀었을 때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400명 정도 되는 학교하고 학생 수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학교들과 했었을 때는 비교 평가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 학생들은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가야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적인 능력, 그 다음에 학교의 현황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농어촌 전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결국 다른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대학의 전형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지표라든가 활동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비교 우위를 통해서 선발할 수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이 지원하는 전형에 원서 지원하면 밀려요. 그렇죠? 내신 성적도 그럴 뿐만 아니라 배우는 교과 과목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밀린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특례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7월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게 가장 유리하죠. 그래야만 특례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끼리 비슷한 학업적인 역량과 평가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니까 그들이 올바르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특례 자격을 가진 학생들이 9월 수시에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국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는 전형이 있어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해외 고등학교는 7월에 특례에 원서 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9월에 원서를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해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9월 수시에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타당한 원서 지원이고 실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특례 자격을 가지면서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라면 결국은 이 학생들은 특례 자격으로는 7월에 원서 지원이 타당한 거고 그 다음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으로 9월 수시에 원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또한 타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전형이다. 농어촌 전형 학생들은 농어촌으로 원서를 써야 돼요. 근데 농어촌 전형의 학생들이 만약에 그냥 학종으로 원서를 쓴다. 일반 학종으로. 그럼 이거는 적절한 원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과 지표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불리한 거예요, 이거는.
농어촌 전형은 농어촌 전형으로 써야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학에서 안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농어촌 전형 자격을 가진 학생들은 농어촌으로만 원서를 써야 되는데 특례 자격을 가진 학생이다. 내가 만약에 특례 자격만 있다. 그럼 당연히 특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례로 원서를 써야 되겠죠. 이게 가장 타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특례, 3년 특례 자격 조건과 해외 고등학교 잔업 조건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9월에 내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원서를 쓰는데 이거죠. 내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9월에 원서 지원을 하는데 내가 뽑힐까 안 뽑힐까?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할까 안 할까? 이거예요. 선발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9월에 해외 고등학교 지원 자격으로 모집을 하는 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있고 대학에서 이렇게 뽑겠다고 공지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당한 원서 지원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지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 자격으로 9월에 원서를 쓰면 타당하고 대학에서 선발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농어촌 전형으로 농어촌 전형에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에 원서 지원 안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원서 지원한다? 잘못된 거다. 대학에서 뽑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불리하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봤었을 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결국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 9월에 수시 원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타당한 거고 실제 합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 전형과 그 다음에 전형 방식과 평가 방식이 동일하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3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원서를 지원하는데 3년 특례 의대 지원 방식이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학교들처럼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 전형이야. 이게 3년 특례 전형이야. 근데 9월 수시로 만약에 우리가 의대를 갈 때 서류평가 면접 전형이 아니라 9월 수시 원저 전형이 막 수능 시험을 봐야 돼. 막 수학, 과학, 영어 시험 봐야 돼. 그러면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원이 불가능하죠. 서로 전형 방법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데 3년 특례 전형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서류와 면접 전형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 인하대까지 해당되는 학교들은 다 마찬가지로 전형 방식이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 방식과 평가 방식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점들은 결과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장 큰 특징은 네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선발하는 학교들이 15개 학교, 거기에다가 이제 동국대 경주까지 늘면 16개 학교 정도 되고 16학교. 그 다음에 뽑는 인원은 약 35명 정도, 모집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해서 경희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55명이에요. 그러니까 경희대 한 학교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선발 인원이 55명인데 3년 특례 전형에서 16개 학교, 15개 학교에서 뽑는 인원이 35명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으로 우리가 이러한 9월에 수시 원서를 썼었을 때 장점이라는 것은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죠. 또한 장점은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의대인 경우에는 충원율이 사실상 그렇게 높진 않죠. 연세대는 물론 이제 서울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긴 하지만 나머지 학교들을 보면 고려대나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가 보통 충원율이 130%에서 140% 정도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 55명에 거기다가 한 130명 정도 충원이 발생이 되어진다. 55명에 130%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면 실제 선발 인원 자체가 한 140명 정도 선발하는 인원이 되겠죠. 그렇죠? 55명, 그러니까 140명 정도는 안 되고 한 120, 30명 정도의 선발 인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이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고려대학교의 3년 특례 전형이다. 그럼 고려대학교 3년 특례 전형에 선발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일 때 충원율이 100% 몇 명이야? 한 명. 그럼 2명 뽑는 거잖아요. 충원율이 200%야. 해봤자 3명 뽑는 거잖아요. 한 명의 충원율 2명 200%니까. 그러니까 모집 인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3년 특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총 6개의 원서 중에서 3년 특례 전형의 의대와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같이 교차해서 원서 지원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좀 전에 여기 우리가 봤던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6개를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서류 전형에 해당되신다? 그럼 서류 전형에 쓸 수 있는 학교가 연세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순천향대, 연세대원대, 건양대, 인제대까지 하면 7개 학교예요. 그렇죠? 7개 학교. 그리고 여기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이 여기 나와 있는 수학이나 아니면 영어 지필고사를 보는 고려대, 중앙대를 원서를 쓰기 참 어렵죠. 그렇죠? 또 만약에 고려대, 중앙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이 여기서 3개를 원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원서를 쓰고 나머지를 여기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원서를 쓰시게 되면 서류 면접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면 지원 전략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4개 정도 내가 성적이 되게 우수하다 학생이, 그러면 여기서 4개 정도 원서를 쓰시고 2개 정도를 수시로 넘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서류 성적이 아주 우수한 편은 못 된다. 그럼 지원 대학의 방향을 어느 정도 잡냐면 순천향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제대까지 정도까지 범위를 잡고, 그리고 나머지 2개 정도를 9월 수시로 넘기겠죠. 또는 만약에 내가 지필고사를 중점적으로 준비한다 그러면 여기서 4개 정도 학교에 지필고사를 쓰고 2개 정도를 넘긴다던가 이런 식의 전략을 짜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를 원서를 쓸 때는 6개를 다 적절하게 쓰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대부분 4개 정도는 타당하고 적절한데 2개는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서류 면접 전형으로 4개 쓰고 2개는 어쩔 수 없이 지필고사를 써야 된다든가, 지필고사 전형으로 4개 쓰고 난 다음에 2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서류 면접을 쓴다든가, 아니면 그 남에는 공인어학 성적을 끼워서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왜? 4개의 전형 방식에서 타당한 6개의 학교가 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어차피 3년 특례 전형인 경우에 의대로 원서를 쓸 때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야. 4개는 적절하고 2개는 부적절해요. 좀 2개 정도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원서를 쓰는 경우에 2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2개에 대한 부분을 어디로 원서를 쓰는 게 좋냐면 9월 수시에서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여기 나와 있는 거의 특징을 볼게요.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으로 의대를 쓸 때 나에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를 평가할 때 몇 가지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지원 자격은 3가지 방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학교는 고교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그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적혀 있는 경우 앞에 타이틀이 고교 졸업자예요. 두 번째는 국내외 고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서 국내외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없지만 국내고 졸업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국내고 졸업자. 그리고 국내고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3개가 지원 자격이 다 해외 고등학교가 지원이 다 가능한 전형이에요. 하지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자라고 해서 제일 앞에 타이틀에 국내고 졸업자라고 타이틀이 잡힌 경우는 사실상 해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드물다,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가장 유리한 전형은 뭐냐면 지원 자격 안에 국내고, 국외고를 정확하게 명시한 경우가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전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전형명. 이 전형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울대학교라고 하면 서울대학교는 전형이 2가지가 있어요. 서울대는 전형이 어떻게 나뉘냐면 서울대는 지역균형 전형하고 일반 전형으로 나눠지죠. 일반 전형. 아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은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원을 못하시고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어지는데 서울대는 전형이 2가지밖에 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들이 지원이 안 되겠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또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전형이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건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활동 내역들을 우수하게 평가하는 전형이니까 비교적 내신 성적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강남권이나 특목고나 자사고나 영재고
이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전형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의 단점은 뭐냐면 전형이 딱 두 개로만 구분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유형이 둘로 다 모이겠죠. 이쪽으로 모여들거나 이쪽으로 다 모여들거나.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니까 이쪽으로 몰릴 거란 말이에요. 해외고로. 근데 해외고로 몰리는 게 여기 해외고만 몰리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특목고 학생들이나 자사고 학생들도 다 이쪽으로 다 모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활동에 우수성 있는 학생들 다 몰리겠죠. 그러니까 같이 경쟁하는 구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학교들이 좀 더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세대로 하면 연세대는 전형이 많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에 면접형이 있어요. 면접형이라고 하는 거는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중심이니까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면접형.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이 있죠. 활동 우수형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교과 성적은 다소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논술 전형이 있어요. 물론 올해부터는 논술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특기자 전형이 있는 거예요. 특기자 전형.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학교가 되게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대학의 전형이 여러 개로 세분화되어져 있으면 경쟁률이 높다 낮다.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전형이 여러 개 나눠져 있으면 학생들마다 지원하는 것들이 세분화되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는 지역과 일반 전형으로 나눠지면 수능 체제 있으면서 내신 성적 좋은 애들은 지역, 수능 체제 안 되지만 해외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는 그냥 다 일반으로 다 몰아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연세대는 내신 성적이 우수한 애들은 면접 전형으로,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이 좋으면서 그 다음에 학교 활동 내역이 좋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애들 중에서 논술에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은 논술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으로 가는 애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가냐 하면 특목고와 해외고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원하시게 되어지면 지원하셨을 때 경쟁의 대상은 바로 누구냐? 특목고 학생하고 해외고 학생들과 경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사고 학생들이나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를 간다? 면접형이나 아니면 활동 우수나 논술형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경쟁의 대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전형이 세분화되어지면 그만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데는 어디가 유리하냐면 여기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유리한 거는 지원 자격에 국내외고 졸업자라고 지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이렇게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는 학교예요.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자, 서울대는 전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성균관대는 전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 특목고, 자사고, 그 다음에 해외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균관대 같은 전형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되게 불리하다고 봐야 되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두 개의 전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 중앙대보다는 우리가 해외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균관대보다는 중앙대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 두 개의 전형으로 8명씩을 선발할 수 있으니까 해외고 학생들은 탐구형 인재에 더 적합합니다. 다빈치제 전형은 대부분 교과 중심의 비중을 많이 둔다면 탐구형 인재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의 우수성을 같이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죠.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실시하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경희대는 의예과를 선발하는 게 두 개의 전형밖에 없어요. 논술 전형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학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성균관대학교는 학종이 하나,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학종이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희대 같은 학교는 모집 인원이 55명이로 넓고 많이 뽑고 취업률도 많이 높지만 해외 학생들이 경쟁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리하다. 요소적으로 봤었을 때. 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꼭 고려하셔야 돼요.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 입시가 되게 쉽게 가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소리 한번 딱 냈더니 합격이야. 박수. 아, 잘했어. 끝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대학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조건을 충족을 할 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평가, 또 서류평가에서도 단지 그냥 내가 활동했었던 5가지 활동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인화학 성적이라든가 또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제출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또 추천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실시하고, 이렇게 전형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요구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충족을 하게 되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중앙대학교는 면접을 없앴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단계 서류평가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30% 반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면접 없이 그냥 서류평가 100%를 가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면접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보다는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이런 학교들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 1단계 서류평가에서 제시하는 활동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이에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는 활동증빙 서류의 방식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1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세대나 고려대처럼 활동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학력의 우수성을 같이 제출을 받는 경우죠. 그러니까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할 수 있는 공인화학 성적이나 또는 뭐 IB나 AP나 SAT2나 뭐 ACT나 등등등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진 학력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의 우수성,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라든가 교내 활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활동 증빙 서류를 받는 학교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학교는 학력 지표를 빼고 그냥 활동 내용만 자료를 받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학교들이 서울대나 아니면은 뭐 중앙대나 경희대 아니면 인하대나 순천향대 같은 학교들은 대부분 학력 지표를 뺀 활동에 관한 지표만을 받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대부분 국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자사고나 특목고가 아니면 여기서 IB나 AP 과정들이 이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국내고는. 그렇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런 전 세계적으로 공인이 되어진 학력 지표를 갖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런 학력 지표들을 활동 증빙 서류로 받아준다 라고 하는 것들은 해외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3년 특례이면서 해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색깔 들어가는 요 학교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면접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대학 입시에서 1단계와 2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입시를 치러보면 1단계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고등학교가 있고, 1단계를 통과하기 쉬운데 2단계를 합격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특목고 같은 학교나 해외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력 지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은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학생이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는 학생의 우수성을 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아이가 우수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지면 대부분 2단계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나 해외고에서 성적이 일정 정도 되는 학생들은 1단계 붙었다고 좋아하지만 대부분 2단계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반대로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1단계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2단계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가장 힘든 점은 뭐냐면 결국 면접이라고 생각해요. 3년 특례 전형과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3년 특례 전형에 비해서 수시 전형에서 진행하는 면접이 면접 시간뿐만 아니라 면접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년 특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라 하더라도 수시 전형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에서 합격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장점이 뭐냐면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에 있어서 면접을 실시하는 시기가, 그렇죠? 특례는 대부분 7월에 원서 접수하고 8월에 대부분 면접을 실시하지만 해외고등학교는 9월에 원서 접수하고 면접이 빨라야 대부분 11월 달, 늦으면
수능 끝나고 12월 정도에 있거든요. 11월과 12월. 그렇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대부분 또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6월 정도에 국내로 들어오시면 지원 전략을 짤 때 3년 특례 전형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원서 지원하게 되어지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 면접을 준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면은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정리된다고 보실 수 있으므로 만약에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면접을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추천서예요. 추천서는 뭐냐면 이제 추천서를 제출해야 되는 학교가 있고 고려대처럼 추천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처럼 교사 추천서를 선택을 두는 학교들이 있죠. 그러니까 추천서가 중요한 이유들은 특히 우리가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들은 학교에서 추천서를 만약에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써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과고 학생들이 원래 취지와 목적은 이 학생들이 과고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공학 계열로 대학 진학을 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뭐 4차 산업의 이런 혁명 등등등 해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학생들이 이제 의대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국가나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투자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그 원래 취지와 다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교사 추천서를 통해 가지고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이렇게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으로 내가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경쟁 대상은 대부분 다 어디냐면 특목고 학생이죠. 그렇죠? 특목고 그 다음에 뭐 자사고라든가 아니면 자사고 아니면 영재고 학생들이거든요.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가 의대를 만약에 지원하려고 하면 영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과학고 학생들이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교, 고려대보다는 추천서를 제출하는 연세대학교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서울대학교가, 서울대 의대가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다소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충원년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연세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는 뭐 의대 중에 가장 상위 레벨에 있다 보니까 충원이 높게 발생이 될 수는 없어요. 충원이 높게 발생이 되는 학교들은 고려대나 성균관대나 중앙대, 경희대 정도에서 충원이 높게 발생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9월 수시에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어디다 원서를 쓸까 생각할 때 이 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된다?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에서 학교에서 지원 자격을 국내고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해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라고 지정을 해놨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자 아니면 국내외고 졸업자라고 지정해놨는지 가장 유리한 것보다 국내외고라서 해외 고등학교를 지정해 놓은 경우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형의 유형이 세분화되어져 있는 학교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경쟁의 대상자가 좁아지게 되고 그래야만 경쟁률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디가 낫다? 연세대, 고려대 또는 서울대학교나 중앙대 정도가 더 유리하지 성균관대나 아니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단일 전형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이 불분명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식에서도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보다는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낫고 그 다음에 선행평가 전형에서 활동 증빙 서류의 제출 범위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건 물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 증빙 서류가 나는 학력 지표도 아주 좋아. 그리고 활동 내역도 아주 좋아. 그럼 상관이 없는데 나는 봤더니 활동 내용은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뭐 이런 경우죠. 상을 정규에서 딱 한 명 준다. 동아리가 아예 없다. 이처럼 활동 내용을 증빙할 내용이 별로 없으면 이렇게 학력 지표의 우수성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지는 학교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 정도나 본인의 출신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원서 지원의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면접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11월이나 12월 정도의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정도에 들어오셔가지고
지원대학 결정하시고 면접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준비하셔도 면접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2단계, 다단계 전형에서 해외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스펙을 가진 학생들은 1단계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단계 면접에서 승부를 걸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 점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추천서에 있느냐 없느냐. 추천서가 없는 이렇게 고려대학교라든가 추천서가 선택인 경희대 같은 학교들은 좀 불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천서가 선택이거나 추천서가 없으면 이렇게 영재고 학생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의대에 대한 그 학생들의 로망과 희망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시간이 가면서 연도가 가면서 점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국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재수하는 학생들, 삼수하는 학생들도 꽤 많으세요.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재수생 비율이 한 25% 정도 되어지는데 특히 의대는 재수생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삼수생, 사수생 또는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들은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의대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의대는 나이와 관계없이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높아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대 같은 경우들은 자격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충원율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점들이 3년 특례로 갔었을 때와 그 다음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로 갔었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점들이 유리한 점들도 있고 불리한 점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세대 의대보다 서울대 의대가 높다. 또는 중앙대 의대보다 서울대 의대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이제 일반적인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서울대 의대가 중앙대 의대보다 낫죠. 근데 입시의 관점에서는 서울대 의대가 중앙대 의대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서울대 의대를 붙은 학생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서울대 의대를 붙으면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를 다 붙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하이프리뷰 홈페이지에 보면 합격생 스펙북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의대만 달랑 붙고 나머지를 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연세대 의대 붙고 나머지 다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는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의대의 서열을 정하는 경우는 정시에서 정시는 수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되어진 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원서 지원을 이루다 보니까 대학의 서열이 자연스럽게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415점 서울대 의대 또는 414점 연세대 의대 412점 카톨릭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만 수시 전형은 이렇게 하나의 정량적인 평가, 하나의 어떤 정량적인 수치로 인해서 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보시는 것들처럼 각 대학들마다 지원의 자격과 전형의 방법과 전형명과 그 다음에 서류평가 기준과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과 면접에 대한 부분이 서로 다 조금씩 차이점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각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와 각 대학에서 우수하게 판단하는 인재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나머지 의대는 다 떨어졌는데 서울대 의대는 연세대 의대만 딱 붙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거,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 그거 뭐냐면 서울대 의대가 중앙대 의대보다 높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시에서는. 높은 게 아니라 서로 반영 비율과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 결정을 할 때는 대학의 순위를 보고 원서 지원하시면 안 되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적인 역량과 적합성을 고려해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자격으로 원서를 쓸 때 어떤 대학이 유리하냐? 가장 유리한 학교는 연세대학교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연세대학교는 지원 자격 전형면, 전형평가, 그 다음에 1단계 서류, 활동 증빙 서류의 범위, 그 다음에 추천서라든가 충원율 등등등을 고려할 때 일단 해외고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고 그 다음 대학이고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가 유리해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 정도까지가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해서 실제 합격하고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경희대 이하로 가게 되어지면 사실상 여러 가지 요소로 했었을 때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부모님이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을 달리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또는 부모님들이 원서를 지원하게 되어질 때 많은 고민과 분석을 하세요. 실제 그러면서 원서 지원 하시긴 하는데 우리가 원서 지원할 때는 항상 학생의 희망, 부모님의 희망, 주관적인 입장이 많이 가미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위에서 막 들었었던 얘기들 또 대학에 대한 그냥 막연한 생각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체계적인 정리와 분석 없이 그냥 원서 지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 특히 이제 해외에서 오래 계시다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감이 떨어진다고 할까? 국내 입시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지시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알아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저희 하이포 리뷰에서 주로 진행하는 게 특례 전형에서 뭐 특례 컨설팅, 자기소개서 첨삭 또는 뭐 지필고사 면접 이런 것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9월 수시 전형에 대한 컨설팅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수업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3년 특례 전형과 해외 고등학교 과정이 여기서 다 진행이 되는데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3년 특례 학생들이 해외 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만 실제 경쟁력이 갖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 학원에서 그냥 특례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특례생과 관계없이 그냥 9월 수시에서 국내고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컨설팅의 사례라든가 합격의 사례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점은 장점이기 때문에 제 말을 조금 더 신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는 3년 특례 전형과 해외 고등학교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 특례 전형으로 또는 3년 특례 전형을 가지면서 7월에 원서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3년 특례이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만약에 9월 수시를 원서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학생이 내가 해외에서 3년 특례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7월에 연세대 고려대를 원서를 쓰는 거하고 9월에 서울대 경희대를 원서를 쓸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자에서 3년 특례 전형의 7월의 원서 지원과 9월의 해외고 졸업자의 전형 방식과 평가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은 여러분들에게 되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를 가려고 할 때 전형 방식이 서류 플러스 면접인데 9월은 수능시험 무조건 봐야 된다. 수능시험 안 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지원이 안 되잖아요. 아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학교, 아까 얘기했었던 학교들은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내가 3년 특례 전형에 지원하셨던 분들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자격으로 9월에 또 의대를 지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비교해보면 연세대 고려학교 3년 특례 전형이에요. 서울대학교 경희대는 서울대는 일반 전형이고 경희대학교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이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평가 방식을 보면 연세대는 서류평가 플러스 2단계에서 서류 60%에 면접 40%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면접이 10% 늘었어요. 그러니까 면접의 비중을 좀 더 두었다는 얘기죠. 고려대학교는 1단계 서류평가 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60,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수학, 지필고사 30% 반영하고 면접 10%를 반영하니까 여기서는 지필고사 면접의 영향력은 크지 않고 지필고사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서류평가 면접인데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지필고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고려대학교처럼 지필고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합격생들 사이에서의 스펙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얘기했죠. 자, 이렇게 되고 서울대나 경희대 똑같이 보면 마찬가지예요. 서류평가 진행하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들어가면서 면접이에요. 마찬가지로 서류평가 진행하고 2단계에서 서류 면접이니까 전형 방식도 동일해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보실 필요도 없어요. 똑같아요. 단 차이점은 모집 인원이
연세대학교는 2명, 고려대학교는 1명이에요. 그렇죠? 모집 인원이 적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해외고 졸업자로 해서 9월에 원서 쓰시게 되면 서울대 일반 전형은 75명을 선발하게 되고 경희대학교는 55명을 선발합니다. 상당히 인원 차이가 많이 나죠. 경쟁률을 비교하면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은 연세대학교 3년 특례는 2명 뽑는데 31명이 지원해서 15.5대 1이고 연세대학교는 1명 뽑는데 고려대학교는 1명 뽑는데 10명이 지원해서 10대 1이에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75명 뽑는데 601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8.01대 1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연세대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보다 경쟁률이 훨씬 낮은 거예요. 여기는 8대 1밖에 안 되니까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이 15대 1인데 경쟁률이 절반이죠. 연세대 뽑는 인은 2명이에요. 서울대학교 뽑는 인은 75명이에요. 그렇죠? 훨씬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55명 모집 인원에 1002명이 지원해서 18.1대 1이에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경쟁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경희대학교는 물론 이제 중간에 껴있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이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서를 요청하지 않아요. 그렇죠? 추천서가 선택이다 보니까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서울대학교는 어차피 추천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고 이런 차이들로 인해서 경쟁률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한 차이점도 있어요. 특기자 전형에서 연세대학교 고려대, 특기자가 아니라 3년 특례 전형에서 연세대 고려대는 활동 증빙 서류의 범위가 포괄적이죠. 아시는 것처럼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뿐만 아니라 활동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공인어학 성적까지 다 제출이 가능한데 자, 9월에 지원하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활동 증빙 서류를 해서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나 공인어학 성적은 받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활동 서류만 받죠. 마찬가지로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공인어학 성적은 받지 않고 활동했었던 서류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내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수상 경력이라든가 봉사 활동과 같은 내용들만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의 3년 특례 전형이 활동 증빙 서류의 제출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굳이 이렇게 활동 증빙 서류에서 학력 관련된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의대 원서 지원을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지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학업 정도는 다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서울대에서 뽑고자 하는 거는 학업적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나머지 것들을 보는 거죠. 흔히 말해서 뭐 학생의 잠재적인 우수성이라든가 학업 발전성이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나 참신성 뭐 이런 등등등을 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면접의 난이도로 보면은 보통 이제 연세대학교는 면접의 난이도가 중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30에서 40%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면접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고려대학교는 면접의 비중이 10%니까 난이도가 낮은 거죠. 그렇죠? 대부분 인적성 면접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서울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9월에 진행하는 경우는 면접의 난이도가 높죠. 서울대는 이제 MMI 면접이 되기 때문에 면접 시간만 하더라도 1시간 정도 5개의 방에서 나눠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의사로서의 소명감이라든가 직업윤리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학업적인 역량까지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높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출 서류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상업 면접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면접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면접 시간이 잡혀요. 그러니까 면접은 당연히 9월 해외고 졸업자로 원서를 지원하게 되었을 때 면접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나와 있는 건 충원율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려대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한 140%, 9월 수시에서.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는 134, 중앙대는 한 133% 정도 되어지니까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이런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사실은 충원율이 연대 같은 경우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3년 특례에 서울대가 없으니까 충원율이 없고, 고려대에 한 명을 뽑는데 충원율이 뭐 200%라고 해봤자 결국 2명 더 뽑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서울대나 아니면 경희대 같은 경우, 서울대는 충원율이 없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 충원율이 55명 모집에 134% 정도가 실제 충원이 되어진다면 전체 모집 인원은 초기 모집은 55명이지만 충원율까지 생각하면 120명 정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이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서 지원하시게 되었을 때 무조건 아까 얘기할 때 내가 3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원서를 쓰는데 6개가 의대에 다 적합해. 3년 특례 그 6개 다 쓰시면 돼요. 그런데 4개 정도는 적합한데 2개 정도가 부적합해. 그리고 9월 수시로 원서를 썼었을 때 여러 가지 반영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평가 기준을 고려했었을 때 학생에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9월 수시에 원서를 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걸맞게 면접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이런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합격생 스펙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의대 붙는 애들 어느 정도 스펙이 되느냐 궁금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3년 특례 전형에서. 사실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아주 높은 정도의 학업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활동의 요소성들이 입증이 되어야만 의대를 뽑을 수 있으니까 전체 학교 15개, 16개 학교에서 35명 뽑는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표가 IB 성적은 45점, SAT 1560, SAT2는 한 4개 과목에서 3개 과목, AP도 마찬가지, 만점 정도 맞아야 되고 토플 성적은 대부분 115점 이상, 119점을 맞는 학생들, HSK는 당연히 6급, 적어도 한 220점 이상 맞아야 되고 토픽은 5부급이나 6급, 거기다가 이제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수상 경력 등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들을 다 갖추어야만 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3년 특례 전형의 의대가 다 다단계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가 일반적으로 3배수에서 5배수다 라고 하면 아까 연세대 같은 경우 같은 것처럼 경쟁률이 10대 1이다 라고 하면 결국은 만약에 그게 5배수라고 하면 3배수지만 5배수라고 하면 경쟁률이 2대 1, 3배수라고 하면 3.3대 1 정도 경쟁률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허수 지원들을 약간 생각하면 모든 원서 지원에 허수가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학력 지표를 갖추게 되어진다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IB 성적이 43점이야, 44점이야. 근데 붙은 애는 45점이 붙은 애도 있어. 그럼 내가 걔보다 불리하지만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1단계보다. 1단계는 내가 지원자가 만약에 경쟁률이 모집 인원 대비 봤었을 때 지원자가 경쟁률이 2대 1이나 3대 1 정도를 가정을 했었을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의 지표가 그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합격은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거다? 2단계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1단계만 너무 신경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1단계 붙으면 2단계는 게 저절로 붙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단계는 배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단계 지원한 학생들끼리는 허수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허수 지원이. 보통 경쟁률이 만약에 1명 뽑는데 10명이 지원이 되어진 학교다라고 하면 그 10명 중에서 적어도 3명이나 4명 정도는 허수 지원이에요. 허수 지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합격권과는 거리가 먼 이런 학생들이 그냥 무조건 원서를 써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어느 정도의 학업적인 역량과 지표를 가지고 있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건 누구다? 2단계죠. 2단계. 2단계는 실제 1단계를 통과하고 2단계를 가는 학생들끼리의 학력 차이가 되게 좋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년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든 아니면 9월로 원서를 쓰시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표에서 원서를 쓸 때 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2단계 요소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점을 지금서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외에 들어갔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붙느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에 내용을 올려놨어요. 지금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찍고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로 가시면 관련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올려놨거든요. 강의에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보니까 담아놨으니까 부모님께서 꼭 참고하시고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해외에서 3년 특례 전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다. 특례 자격과 해외 고등학교
특례 자격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을 가지고 오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7월의 원서 지원과 9월의 원서 지원을 교차해서 원서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3년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 전형의 방식에서 6개가 다 적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4개를 쓴다든가 아니면 서류 지필을 4개를 쓴다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성 면접을 쓰면서 생각한다든가 그러면 대부분 원서 지원이 2개 정도가 4개는 타당한 원서 지원, 2개는 약간 좀 뭔가 좀 이렇게 어정쩡한 원서 지원이 되는 거죠. 그죠? 타당하게 이제 3년 특례에서 적합한 원서 지원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경우에는 9월에 해외고 졸업자로 원서를 지원할 걸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의 특징적인 부분은 문이 넓어졌다. 그죠? 지원 자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자격으로 의대를 선발하는 서울대부터 인하대, 순천향대까지 원서 지원을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넣어서 쓰지 마시고 지원 자격, 전형명, 그 다음에 전형 방법,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의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면접의 유형, 추천서 유무, 충원율 등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시고 나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의대를 가는 게 쉬워요. 쉽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적 지표를 가지고 있다면 3배수 내에 들 수 있는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체계적인 면접 준비를 통해서 합격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서부터 하나씩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3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 것만 생각해 보셨다면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제 말씀을 통해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을 통해서 의대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말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